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시작했습니다. 아직 잠깐만. 그냥 진행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좀 네네. 릴레이 타임이 길어서 일단 바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의 시간이 한 25분 정도 늦었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저의 소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퀴네스 글로벌 대표 강진환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사출금융업체에서 사출금융 설계 및 금융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요. 2018년도에 마로테크라는 금융 설계 용역 회사를 시작으로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도까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초소형 사출기를 상용화해서 교육기관, 연구기관, 메이커스페이스 등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퀴네스 글로벌은 2020년 2월에 재창립을 하였고요. 초소형 사출기와 다품종 소량 생산에 및 제품 개발을 하는 토탈 솔루션을 진행하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드릴 내용은 사출 금융 기초 과정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목적은 상당히 다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금융에 대한 이해도 역시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용어를 풀어서 설명드리고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낯선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질문해 주시면 바로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금융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의 경우 너무 쉽게 풀게 되면 갖고 계신 상식보다 좀 더 상이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소통을 통해서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를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지금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그 목소리나 이런 게 좀 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사출 금연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형화되거나 일원화된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엔지니어, 산업 현장의 방법, 그 다음에 업체의 특성, 그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형태와 가공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강의는 기본적인 대학 과정의 금융사출을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기초 강의 자료를 토대로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믹싱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금형이라는 게 비싸고 사출이라는 게 대량 생산의 목적을 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내가 만드는 사출 비용이 얼마냐, 금형비가 얼마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너무 많은 어떤 형태나 수량이나 여러 가지 연관된 부분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좀 알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로는 첫 번째 플라스틱 가공법의 종류와 이해를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출 기초 이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형 기초 이론과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초소형 사출기를 통한 사출기의 원리와 이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소형 사출기로 제품을 만들고 실습하는 과정을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옆에 보시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초소형 사출기와 금형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강의를 한 2시간 정도를 진행을 하고 실습하는 과정에서 금형에 대한 실제적인 제품을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라스틱 성형 가공법 종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플라스틱 성형법에는 저희가 배워야 될 거는 사출 성형인데요. 그 방법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 성형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경험은 사출 성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타의 사출 성형법은 이론의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 중 개발하시고 싶은 사출 성형법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거나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워야 될 사출 성형법에는 압축 성형, 압출 성형, 그 다음에 취입 성형, 블로우 성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진공 성형, 사출 성형, 이런 식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압축 성형이라고 합니다. 이 압축 성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플라스틱 성형 재료를 금형 틀 안에다 놓고 압축해서 제품을 성형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 레진에 대해서는 열경화성, 실리콘, 고무, 열가소성 등 이 경화성과 가소성에 대한 수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의 이 과정에선 이 압축 성형이라는 게 어떤 거다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 성형에는 여러 복잡한 형태가 아닌 간단한 장치와 간단한 금형으로 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단점은 성형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거를 압축을 해서 가열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릇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게 그 멜라민 그릇이라고 식당 같은 데 가면 일반 사기 그릇 같지는 않은데 플라스틱 같은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릇들이 전부 다 이 압축 성형을 해서 나오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실리콘 고무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이런 압축 성형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압축 성형의 생산 방식은 일반적인 사출 금형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금형의 틀, 이 금형의 틀이라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붕어빵을 만들어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코어라고 하고 캐비티라고 하는데요. 이 금형 틀 안에 성형 재료를 넣고 중간에서 기계에서 압축을 해서 압축된 제품을 딱딱하게 굳힌 다음에 이 굳은 제품을 추출해내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압축 성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압출 성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압력을 넣어서 쭉 길게 뽑아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파이프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파이프는 전부 압출 성형에 의해서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 재료로는 열 가소성 재료인데 이 부분도 열 가소성은 차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압출 성형의 장점은 플라스틱 제품의 길이를 무한대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m, 10m, 뭐 기계만 된다면 100m 이상의 길이의 제품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생산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진을 녹여서 스크류를 통해서 가운데 있는 이 다이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 금형에서는 그 금형의 틀 안에 있는 캐비티 코어하고 동일한데요. 이쪽을 지나서 길게 제품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쭉 길게 뽑아낸 제품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서 이 컨베이어 벨트를 넘어서 냉각수를 통해서 제품을 굳힌 다음에 제품화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활용의 예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개발을 하실 때 제품이 길고 단순한 제품이라면 압출 성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취입 성형이라고 하는데 이 취입 성형이라는 거는 블로우 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안에 있는 내부가 비어 있는 제품을 얘기하는데요. 저희 그 플라스틱 병들은 플라스틱 통들은 100% 블로우 성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앞에 첫 그림에서 보시면 페르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압축 튜브입니다. 이 압축 튜브를 먼저 성형을 시킨 후에 이 튜브를 블로우 성형이 가능한 틀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튜브에 바람을 넣어서 이 금형 외부에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내부는 공기를 주입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출에서는 이런 방법으로는 제품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병이라든지 병뚜껑 같은 거는 100% 이런 방법으로 제품을 얻어내야 됩니다. 근데 단점이 다품종 소량 생산의 경우는 이런 제품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고가이고 국내에서 이런 블로우 성형을 하는 곳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병이나 병 같은 경우는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그 스탠다드화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그런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량 생산의 목적으로가 아니라면 이런 블로우 성형 같은 경우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공 성형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 진공 성형이라는 거는 역시 플라스틱 성형 사출에서는 어려운 게 뭐냐면 넓고 얇은 제품을 형상화시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실제에서 보는 것들은 제품 포장재 아니면 가면 아니면은 트레이라고 해서 제품을 그 포장에 남는 그런 트레이 그 용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얇은 성형 시트를 금형 틀에 넣고 위에서 이 성형 시트를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고
그림에서 보듯이 밑에 진공 펌프가 달려 있어서 진공 펌프로 해서 얇은 성형 시트를 빨아냅니다. 그러면 그 빨아내면 그 금형 틀 안에 형상처럼 딱 달라붙으면서 이제 제품이 형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진공 성형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소규모 진공 성형 기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발을 하시려면은 소형 진공 성형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면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형비도 좀 저렴한 편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성형하는 회사도 국내에서도 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출 성형, 저희가 이제 배워야 될 그 제품 성형 형태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자동화된 사출 성형기로 금형에 주입해서 성형하는 방법인데요. 대량 생산의 목적이기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금형을 만들어서 소량 생산도 가능하게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출 성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활용 예로는 밑에 그림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방식으로는 일반 사출기의 스크류 실린더에 레진을 넣고 이 레진을 녹여서 금형 안으로 사출을 뿌려내는 과정입니다. 형상은 간단하고 원리는 간단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출의 원리, 금형의 원리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내야 되고요. 또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장점은 대량 생산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단점은 모든 플라스틱을 다 금형화할 수는 없다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츰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사출의 종류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그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그 화면 송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질문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어렵거나 용어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꼭 질문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가 사출 기초 이론입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전공을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사출 성형의 원리, 그 다음 두 번째가 사출 금형의 기본 구조, 그 다음 플라스틱 성형 재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출 성형 불량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출 성형의 원리입니다. 열 가소성 수지를 가열해서 유동 상태로 되어 있는 수지를 금형의 공동부라고 하는데, 이 공동부는 비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공동부에 수지 압력을 가해서 강제로 주입을 해서 금형 내부에서 냉각을 시켜서 그 금형의 공동부에 상당하는 성형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사출 성형이라고 합니다. 이 사출 성형에는 두 종류로 분리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사출기에서 실린더에서 금형 쪽으로 레진을 취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진을 취입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냉각하고 고화하는 거를 첫 번째
형태와 성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이 제품이 굳어졌으면 금형에서 빼내야 되는 작업인데요. 이거를 현계와 취출이라고 합니다. 형패는 당연히 금형을 닫았다라는 뜻이고요. 성형은 이 금형을 닫은 부분에 그 틀 안에 플라스틱으로 채우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현계라는 거는 형을 벌린다는 뜻이고요. 취출이라는 거는 성형된 제품을 금형에서 빼낸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이클이 금형에서는 1사이클, 한 쇼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이 뭐냐, 한 쇼트가 뭐냐라는 거는 금형에서 이런 항공정으로 나오는 하나의 제품을 얘기하는데 하나의 제품의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형이라는 건 뭐 한 쇼트에 몇 캐비티가 있다라는 게 막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한 쇼트라는 건 한 공정이라는 걸 얘기하고 쇼트에서 몇 캐비티라는 거는 금형 내부에 제품을 하나를 찍을 거냐, 두 개를 동시에 찍을 거냐, 네 개를 동시에 찍을 거냐, 8개를 동시에 찍을 거냐, 아니면 20개를 동시에 찍을 거냐 라는 거를 캐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량이 많은 제품들은 뭐 한 번에 20개도 나올 수 있고 30개도 나올 수 있고 정말 큰 금형에서는 50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금형의 비용은 비싸지겠죠. 그렇지만 금형의 비용이 비싸지는 만큼 제품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니까 제품의 단가는 줄어드는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실 때 내가 제품을 얼마만큼 쓸 건지, 내가 100개를 1000개를 판매할 건지, 10,000개를 판매할 건지, 100만 개를 판매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 캐비티와 금형의 제작 단가를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출 금형의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형을 완벽하게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얘가 어떤 거고 얘가 어떤 거고 라는 거는 조금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출 금형은 이런 식으로 그림에 보여지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에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로케이트 링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출기의 위치를 잡는 동그란 형태의 금속이에요. 이게 없으면 사출기에 금형을 달 수가 없어요. 그 사출기에는 당연히 이런 형태의 구멍이 뚫려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스프루붓입니다. 이 스프루붓이라는 거는 금형과 사출기의 노즐과 맞닥뜨려서 이 안으로 레진, 수지를, 성형 재료를 금형에 주입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고정측 설치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금형에는 크게 고정측과 가동측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고정측과 가동측이라는 거는 이 금형이 제품을 취출하기 위해서 벌려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의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정측은 그 사출기에 성형 실린더 쪽에 매달려 있고요. 이 가동측이라는 것은 사출기에 취출하는 부분, 제품을 이젝팅하는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측 설치판, 그 다음에 고정측 형판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묶어서 이 안에 보면 코어라는 게 있어요. 상코어라는 게. 이 상코어가 실질적으로 아래 사출 성형품에 형상이 파져 있는 쇠입니다. 틀입니다. 그래서 코어라는 게 영어로는 핵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핵심 제품이에요. 이 안에 제품의 형상이 다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고정측 설치판, 고정측 형판은 몰드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어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가동측이라고 하는데요. 하측이라고도 합니다. 이 하코어가 있고 하코어를 잡아주는 가동측 형판과
이 밑에 보면 이 가동측 형판을 고정시켜주는 고정해주고 지지해주는 받침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 밑에 그 스페이스 블록이라는 요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양쪽에 다리라고도 하는데 이젝팅, 그 제품을 빼내는 작동을 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블록이라고 하고요. 밑에 이젝트 플레이트 상측, 이젝트 플레이트 하측은 이 밀핀이 있거든요. 이게 밀핀이라고 하는데 밀핀을 잡아주는,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동측 설치판은 사출기에 클램프, 사출기에 설치해주는 설치판입니다. 이런 형태의 명칭이 있는데 이 명칭을 완벽하게는 모르더라도 지금 제가 옆에 보여드릴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제품을 빨간색으로 주입을 해서 제품을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한번 이 동영상을 한 5초 동안 보시죠. 이 부분도 저희가 나눠드린 PPT 파일이 있으니까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시면 제품이 어떻게 추출이 되고 어떻게 주입이 되고 어떻게 추출이 되는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플라스틱 성형 재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플라스틱이라는 성형 재료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석유나 천연가스, 석탄에서 유기 합성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해서 합성 수지 재료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굉장히 다양한 합성 수지 재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저희가 얘기하는 ABS니 PP니 PC도 여러 가지 이 형태에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고요. 여기서 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로프나 천, 실, 공업용 접착제, 도료 이런 것도 전부 이런 유기 화학물의 합성 수지에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사출 성형의 재료도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재료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면서 이제 열 경화성 수지로 만들어지고 열 가소성 수지 등으로 이제 분류돼서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설명드린 건 저도 이 큰 과정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성형의 분류, 성형 재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형 재료라는 것은 가압하여 소성 변형을 시켜서 요구하는 형상의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 소성 변형이라는 게 이게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소성 변형이라는 건 그 고체의 재료를 압력으로 눌러서 형상을 찌그러뜨리게 하는, 형상을 변형시키는 거를 그냥 소성 변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성 변형에는 힘을 가해서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은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열을 가해서 모양을 바꾸는 형태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성형 재료도 결국은 소성 가공에 속합니다. 이 소성 가공의 성형 재료에는 강의가 멈췄나? 멈췄어요? 아니죠. 네.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라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열 가소성 수지는 열을 가하면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빼앗기면 딱딱해졌다가 다시 열을 가하면 말랑말랑해지는. 그래서 이 열 가소성 수지는 일반적인 사출 성형 재료를 다 열 가소성 수지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재활용이 가능하죠. 저희 플라스틱 원재료들 재활용해서 많이 활용들 하잖아요. 열 가속성 수지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열 경화성 수지라는 거는 열을 가해서 소성 변형을 일으키는 거는 동일한데요. 단지 반복 소성 변형이 불가합니다. 한 번 열을 가해서 형태를 변형시켰다면 그 이후로는 변형할 수가 없는 재질입니다. 이 원인은 일반적으로 열 경화성 수지에 사용하는 것들은 열에 강하고 파손이 딱딱한 제품에 활용을 하는데요. 보통 헬멧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인데 굉장히 딱딱하죠. 얘를 또 다시 재활용해서 열이 난다거나 했을 때 얘가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 되게 제품 형태로서 좋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열 경화성 수지를 활용을 해요. 그리고 뜨거운 그 식기나 이런 부분들도 뜨거운 제품에다가 넣었을 때 얘가 가열이 돼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이 식기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 딱 식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제가 초반에 식기들을 압축 성형을 할 때 열 경화성 수지를 활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열 경화성 수지를 활용하는데요. 이 열 경화성 수지는 일반적인 플라스틱에다가 경화제, 딱딱하게 굳는 경화제나 촉진제를 넣어서 얘를 더 이상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열이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다시 물렁물렁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재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열 경화성 수지는 한 번 굳어서 소성 변형이 이루어지면 다시는 복귀가 안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열 가소성 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 가소성 수지에는 결정형 수지와 비결정형 수지가 있는데요. 이 결정형 수지와 비결정형 수지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하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정성 플라스틱은 수지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투명한 수지가 없어요. 근데 비결정 수지는 수지가 투명해요, 원래. 근데 이 투명한 수지는 불투명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결정형 수지는 불투명한 수지인데 투명하게 만들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투명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면 비결정성 플라스틱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성형 재료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옆에 있는 경우는 열 경화성 수지부터 열 가소성 수지, 열 가소성 수지의 비결정성 수지와 결정성 수지의 종류와 그의 약칭, 그 다음에 주요 용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보다 더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레진이 있는데 이 레진의 ABS에 맞는 각 회사마다 그레이드와 난이도와 어떤 난연도, 그 다음에 점성, 강도, 흐름성들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레진의 특성을 깊게 알기에는 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100%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요. 단지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라는 정도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열이 강해야 돼. 얘는 딱딱해야 돼. 얘는 좀 말랑했으면 좋겠어. 얘는 투명해야 돼. 얘는 인체에 무해했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고려를 해서 여기에 맞는 최종의 제품을 얻어내는 것이 좋은데요. 그럴 때는 어떤 성형 레진의 전문가라든지 금형 개발 업체 아니면 사출 업체와 고려 얘기를 해서 이런 레진의 노하우가 있는 분과 꼭 필히 먼저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레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흔하게 ABS, PP, PE, PMME, 그 다음에 PC 등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제품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레진이 ABS일 거예요. 네, 이 ABS라는 건 아크릴로 니트릴이라는 A와 부타디엔이라는 B, 그 다음에 스틸렌이라는 S가 합쳐진 합성이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지금 저희 갖고 있는 전자제품 중에서 ABS가 안 들어간 전자제품은 없을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요.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성형성도 좋고 충격성도 나름 괜찮고 그 다음에 칼라도 쉽게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수의 안정성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ABS를 선호하시는 개발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ABS를 할 때도 ABS에는 또 난연이라고 해서 불에 잘 타지 않는 ABS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열이라고 해서 열이 잘 전달이 안 되는 ABS도 있고요. 이런 종류에 대한 ABS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굳이 ABS가 취약할 것 같아. 그래서 ABS를 쓸 수 없어 라고 한다면 ABS에도 여러 종류의 제품이 있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당한 ABS의 종류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ABS가 구하기도 쉽고 색상에 대한 부분도 좀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또 후가공이라든지 후도금이 가장 잘 되는 대표적인 예기 때문에 외장 제품에 같은 경우는 ABS를 많이 활용합니다. 두 번째가 PP 레진인데요. 이 PP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결정성 수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반투명하고 투명하진 않아요. 근데 좋은 거는 비중이 물보다 낮아서 낮고요. 그 다음에 레진 자체가 광이 나요. 그리고 충격 강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말랑말랑해서 잘 부러지지 않아요. 딱딱하지 않고 취약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반복 하중이 일어나는 곳에 활용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내약품성이라고 해서 인체에 좀 무해한 레진으로 알려 있어요. ABS나 이런 것보다. 그래서 약품통이라든지 식기라든지 이런 데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PE 레진인데요. 이 PE 레진도 PP랑 비슷해요. 약품성이 좋고 외관이나 이런 부분도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내약품성이라는 건 당연히 인체에 무해한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 반응에 우수한 편이에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PE하고 PP의 단점이 도색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외관으로 활용할 때는 여러 컬러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게 PE, PP입니다. 그리고 또 접착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붙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할 때 고려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성형성이 뛰어나서 얇은 제품 같은 경우에 성형한 데는 굉장히 우수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PMMA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아크릴이라고 해요. 아크릴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투명한 재질, 유리 대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유리나 투명 용기 같은 거를 활용하는데 투명도가 유리보다 높아요. 그리고 강도도 좋고요. 유리보다 질겨서 일반 유리가 유리보다 훨씬 단단하고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리 대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약품 통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을 해요.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게 제품의 유동성이 좋지가 않아서 성형성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일반 ABS나 PPP보단 잘 깨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유리보단 강하지만 일반 플라스틱보다는 잘 깨진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PC. 이 PC라는 거는 PMM이랑 좀 유사할 수가 있는데 투명도가 높고요. 보통 이 P가 그렇지만 투명도가 높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 방탄 유리가 다 PC입니다. 이 PC가 폴리카보네이트거든요. 이게 이 방탄 유리는 대부분 PC를 활용하고 있고 워낙 내열도도 높고 그다음에 치수 안정도도 높고 그다음에 단단해서 공원용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단지 반복 하중이라든지 유동성이 좋지 않고요. 조금 PC는 다른 레진에 비해서 좀 비쌉니다. 레진 자체가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건데 정말 상당히 많은 레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뭐 자동차 쪽에도 플라스틱을 쓰고 정말 고열 300도가 넘어야 되는 곳에도 플라스틱을 쓸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특수한 레진들이 개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PC도 그 부류의 하나고 나이론, PA라는 거는 나이론 많이 들어보셨죠? 옷감에도 나이론이 있는데 수지에도 나이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PBT, 울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특성화된 하나의 그 레진이라서 그 분류의 고유의 고퀄리티한 성질이 있지만 비싸고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다음에 사출성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사출 재료는 지금 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거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좀 이런 부분이 있다. 어떤 제품은 어떤 걸 쓰고 있다라는 정도를 알아놓고 제품을 개발하고 이 개발한 제품을 가지고서 이런 사출 업체나 금융 업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나는 이런 플라스틱의 특징을 갖고 싶다. 이런 성질이 있어야만 제품이 될 것 같다. 개발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아마도 추천을 하거나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어려운 거지만 개발을 할 때 난 무조건 ABS로 할 거예요. 난 무조건 PP로 할 거예요. 가격이 싸니까 PP로 할래요. 투명하니까 PMA로 할래요. 이 투명화도요, ABS도 굉장히 투명한 레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굉장히 많은 범위의 레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딱 고집해서 난 이것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형태의 레진들을 좀 문의하시고 조언을 들으시면 더 좋은 레진으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울까요? 네. 잠깐 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요. 이 사이에 좀 질문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사출 성형의 불량과 원인 및 대책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출 불량의 원인을 알고 이거를 파악한다면 개발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사출 성형 불량과 원인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